시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 터치 따따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또 김경진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의원님? 예, 네. 잘 보내고 있고요. 네. 요새 이제 조금씩 소나기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산을 좀 항시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오늘 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네네. 급히 좀 뛰어왔습니다. 올여름도 작년에 장마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뭐 국지성, 뭐 집중호우. 네, 이거 대비 잘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상이변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옛날에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의 기상 변화들이 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비가 한 번 내리면 한 번 어마어마하게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하늘 뚫린 것처럼.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도 여름에 이 즈음에는 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예, 핸드폰에 기상 앱을 좀 보면서 네. 대략 비가 올 것인지 또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것 좀 주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그 예. 본격 토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의원님, 이번 주 관심 있게 보신 이슈 네. 체크 한번 해주시죠.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UFO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뭐 영어로 약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미확인 비행 물체. 네. 네. 근데 그게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간혹가다 기자들한테 이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죠. 네. 미국 정부는 UFO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네.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던 이제 대통령들이 좀 있나 봐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질문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질문을 받고 나서 아마 대통령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네. 야, 들어가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이제 한번 알아봐라고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이 부분 그냥 밖으로 공표는 안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미국 정부가 얼마 전 며칠 전에 이게 아예 공식 보고서를 내놨어요. UFO 보고서. 네, UFO. 네. 근데 이제 UFO는 이제 영어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네. 비행 물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는 미확인 항공 현상. 네. 그러니까 공중에서 떠다니는 날아다니는 것과 관련된 현상이다. 네. 네. 그래서 UAP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네. 이제 아예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보고서가 어쨌든 재밌는 대목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항공 과학 기술이 제일 그렇죠. 발전한 게 이제 미국인데, 그렇죠. 그 보고서 첫 대목은 이게 미확인 비행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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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보고서에 네. 입각해서 그건 이제 미국이- 팩트로 그렇죠, 지금 다 그렇죠.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전문가들도. 미국 정부에서도 네.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미확인 비행체의 기술력은 네.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기술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지구의 과학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을 그럴 수도 뭐 있죠. 어떤 우주의 행성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럴 그리고 가능성이 미확인 비행 높죠. 물체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네. 볼 수 있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정부도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 이게 가령 지구를 뛰어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 네. 그러니까 가령 뭐 독일이나 뭐 소련이나 뭐 이게 지구 안에 어느 국가가 그런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미국 정부의 과학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라고만 표현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가령 대표적으로 이제 서술하기를 이제 이런 거에 보면 그 상공에 그대로 꼼짝 안 하고 멈춰 있다. 네. 어.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고 그대로 그대로 한 군데에 이제 멈춰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봐도 이게 프로펠러가 있든지 비행기는 네. 제트 엔진이 있든지 뭔가 엔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에너지나 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동력을 공급해주는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연료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도저히 자기네들로서는 미국 정부로서도 판독 불가다. 근데 네. 근데 가령 이제 자석 같은 경우도 이게 네. 자기장끼리 이게 튕겨내면 자석끼리 하면 확 튕겨나가기도 하고 서 네.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현재 뭐 인류 기술로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모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네. 이게 한 번 움직이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공중에 서 있다가 네.
이게 한번 가려고 보고 이제 미국 전투기들이 가까이 접근을 하잖아요. 네, 네.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비행기 뒷공문에 있다는 거예요. 네. 미사일 로켓이나 이게 마하 7, 마하 7, 8, 9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목표 지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 정도까지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데 이게 만약에 지구 안에 있는 특정 국가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공군은 전면이다. 네. 우리로서는 상대해볼 방법이 없다. 뭐 그 정도까지예요 보면.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추론들인데 네. 달 뒤편에 가면은 항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음영 지역이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달이 이렇게 돈다 그러지만 이게 항상 지구가 볼 수 없는 일정 섹터가 있어요. 거기 우주인들의 비밀 기지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루머들이 좀 많이 네. 있었고.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는 그 달 뒤편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우주선을 착륙시켜서 이제 탐사를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 바야흐로 우주 개발의 시대에 그렇죠. 좀 도래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고음 가면 나로도에서 지금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상 자체 발사체가 거의 성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되면서 고체 연료 보조 추진체도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이 상태가 돼 있고. 근데 이게 우주 개발이 사실은 항공 엔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군사로 가면 미사일이고 민간으로 가면 항공기 개발이고 또 이게 우주로 이 과학기술도 이어져 있고 또 과학기술 중에서는 사실은 국방부 공군이나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북한 이렇게 들여다보는 위성들도 상당히 있어요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위성이라든지 기상위성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어서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 개발에 지금 눈을 떠가고 있는 이 시대고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 네. 그 얘기를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항공 기술 개발을 넘어선 우주 개발의 시대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고요.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합니다.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둑이 터지면서 구례읍내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 전남에 시간당 최고 6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도 없어. 냄비 하나도 없어. 아무 희망도 없어 이거. 이게 죽어가는 것이 지금. 최근 장마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 수해 복구 상황과 그리고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초당대학교 조기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작년 여름에 그 수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 복구가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그게 섬진강 작년 수해는 단순한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섬진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하상 관리 문제, 첫째는 이제 댐 관리 문제의 문제점도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상 관리 문제도 문제점이 나타났고, 즉 하상이 높아졌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1991년부터서 그 유역 8개 시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가능한 한 자연성을 최대한 지키자, 보존하자. 그러다 보니까 하상의 준설이라든가 퇴적 준설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광양제철 1986년도 보고서를 보면은 섬진강 상류에서 1년에 약 100만 톤 정도 토사가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럼 그 토사가 어딘가는 쌓여 있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 저쪽 그 하류, 그러니까 섬진강 하류에서 이제 골재 채취를 많이 했거든요. 머리 네. 채취를. 이런 걸 있는데 거기 내려오는 것은 모래뿐만이 아니라 자갈 여러 가지가 같이 내려오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보존이 다른 측면에서도 방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사가 계속 쌓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목 즉 가상의 그 잡초가 엄청 네. 자라잖아요. 잡목이 이런 것들이 방치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손을 좀 댔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작년에 홍수가 있어서 댐물이 급격히 방류하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은 섬진강 수유역 전체에서는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거든요. 네. 그걸 이제 공공 피해 내지 민간 피해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민간 피해는 한 2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구례하고 광양 이쪽이 한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남원이 한 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순창이라든가 광양 이쪽이 좀 피해가 있고. 그래서 민간 피해가 한 2천억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뚜렷한 준비도 없이 그동안 이제 뭐 원인 조사한다 막 이렇게 되고 오늘 여기에 이르렀는데 대책은 임시 방편으로만 됐지 확실한 대책 마련이 없이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이제 이번에 만약에 또 장마철이 닥치면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 우려를 좀 잠식시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지금 이제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그 지난해 8월에 사상 초유의 섬진강 물난리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구례 주민들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1년이 다 된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맛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된 작년 여름. 달리는 버스가 물에 잠길 만큼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다. 특히 섬진강댐의 수위가 너무 높아진 탓에 불과 하루 만에 방류량을 9배까지 늘려 제방등이 무너지면서 섬진강 주변 구례와 곡성 일대가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다. 그중 심각한 수해를 입었던 구례 양정마을.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덮친 강물에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의 생계수단인 소 수백 마리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수해를 피해 지붕으로 대피했던 소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워낙 피해가 컸던 탓에 전국 곳곳의 기관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들이 직접 복구 작업에 나섰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집을 잃은 50세대에게는 임시주택이 제공됐다. 그렇다면 수해 발생 300일이 지난 지금 구례 양정마을의 상황은 어떨까? 상황은 참혹했다. 한평생 목수일을 했던 박용만 씨, 살고 있었던 집 두 채와 일하는 데 쓰였던 기계, 연장들이 모두 떠내려갔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재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처음에 재난지원금이 나왔고 200만 원 나왔고 그거 까고 이제 나머지 1,400만 원 이제 지원금 나온 거 이제 주택 짓는데 수혜조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증거를 대하는데 물이 다 떠내갖고 있는데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두었던 오래된 가재 도구만 남아 손도 못 댄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은 마치 수해 피해 직후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완파가 됐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은 1,600만 원이 전부. 완전한 복구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여기 다 농사 좀 지어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사도 싹 피해돼 버렸지. 버는 재산도 없지. 근데 뭘 가지고 집을 짓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도 없어. 냄비 하나도 없어.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게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뭐 희망이 보여야 뭐 정리를 할 거 아니냐고. 아무 희망도 없어요. 이게 죽어가는 것이 지금. 박용만 씨는 그나마 나은 상황. 당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집이 부서졌던 안재민 할머니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 재산을 잃었음에도 받은 보상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다. 그거를 소를 끄잡아내려고 하니 집을 부산 거야. 안 그랬으면 지붕만 이고 안에 수리만 했으면 내가 들어가 살고 있지 지금. 그런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냐. 군에서는 자기가 부스럭 해놔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가 없어. 우리는 또 하우스도 1,400평이나 된 하우스도 저리 절단 나가고 올게 농사도 못 짓자. 그 1,400평 날라간 거는 보상 안 해줬어요? 아직까지 보상이 없지. 앉아 지라 지으면 돈을 준다는데 지으면 뭐 반노고니 뭐 어쩌니 그러고 있네. 근데 이제 짓도 못하고 저러고 있어.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돈이 있어야. 나가 봄에는 나물 캐다가 먹고 살았어. 나물 캐고 노인 일자리 댕기면서 한 달에 68만 원 주는 거 그거 해갖고 먹고 살고 있어 이제. 결국 수해 피해 직후 한 달간 20대 손자와 텐트에서 지내야 했던 안재민 할머니.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화장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마음 편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수해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명확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 주민 92.4%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대량 방류가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보면 누가 봐도 저 댐방류로 인해서 이 수해가 난 것이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수해가 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또 섬진강이나 주암댐에서 방류만 하면 우리는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시 매뉴얼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류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매뉴얼을 지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매뉴얼 자체가 뭐 딱히 매뉴얼을 누가 만듭니까? 결국 수자원공사하고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매뉴얼 자체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근본에 원인 조사에서 밝혀낼 겁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자, 지금 구례 양정마을이 지금 가장 심각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터뷰한 이재민들께서는 지금 뭐 그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데 작년에 그 피해 상황이 어땠는지 좀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 구례가 왜 침수됐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서천이 있거든요. 하천이요. 네, 네. 구례 읍을 관통하는 천이 있는데 서천인데 그걸 그 사람들은 그게 넘쳤기 때문에 섬진강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 보는 경우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문가들 보는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 하천에서 유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백워터라는 게 있거든요. 역류. 네. 우리가 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 지천이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넘친 직접적인 원인이나 같다. 간접적이 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지천에서 유입된 것은 지자체 책임이다. 네. 섬진강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지천은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책임 떠는 기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그 제방이 이제 거기에 문제점도 좀 있긴 있었어요. 서천의 제방의 수위를 이쪽 양정마을이나 그다음에 그 구례 오일시장 네, 여기도 침수가 네. 됐잖아요. 그거 두고 좀 저기를 높이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제방이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200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때에도 수위가 비가 많이 왔어도 그게 배수가 잘 되니까 문제가 안 됐더라고. 네. 그래서 이번 저희들 그 전문가들 보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섬진강 수에는 섬진강 본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천에서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발생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쪽 화계천이라든가 네. 그 화계시장 침수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옥가천이라든가 곡성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에 연관됐다고 보고 있는 견해인데 이 부분이 지금 뚜렷한 이제 그 책임 소관 떠넘기기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섬진강 물이 너무나 이제 가득 차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구례 곡성 하동의 지천들이 물을 섬진강으로 못 들어온 거죠. 보내고 이제 그렇죠. 역류하면서 이 마을을 완전히 그냥 다 그렇죠. 잠기게 만들었던
했던 그런 지금 정말 참혹한 그런 그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접했을 때. 거기에는 또 이제 저쪽 구례나 허계 같은 데는 또 어떤 것도 연관성이 있냐면요. 8월 6일 날이 광양만 네. 광양의 조수위가 만조였어요. 네. 이 만조라는 것은 이제 조수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진강물이 또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자유스럽게 배수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어. 그래서 과거 보고서 보면은 섬진강 만조 때는 아니 광양만 만조 때는 압록까지 곡성 있는 압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간접적인 그러니까 조수가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조수가 높아지면서 섬진강이 배수가 안 되고 백워터 역류가 계속 발생돼서 네. 영향이 준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예측하고 방지하라고 댐도 건설하고 전문가들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가령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잘못의 책임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아마 농업보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농업을 다시 비닐하우스를 다시 짓고 시작해야 그 보험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건 정부에서 행정지도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먼저 주도록 행정 지도를 첫째는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업보험이 그 요건이 됐다면 그 요건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건 사실은 국회에서든지 어디든지 이게 자꾸 지금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고 굉장히 현실적인 처벌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 잘못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책임 따지고 명확히 어느 기관이 누가 잘못했는 거에 따지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또 관할인 행자부도, 행안부도 지금 예. 연관되어 있고 일단 어떻게 저 순서가 잘못됐고 네. 두 번째는 사실 비도 기상청에 보면 이게 단기 예보가 있어요. 오늘 24시간 내에 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일주일 열흘 사이에 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또는 1년 단위로 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게 단기, 중기, 장기 예보가 각각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 중기 예보는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 가령 이게 공기들이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이러면 중국에서 오는 공기의 수분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느냐 이건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게 분석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수분 함량을 보고 있으면 저 구름이 오고 있는 속도하고 하면 한 일주일쯤 후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비가 어느 지역에 내릴 것이다 대략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럼 그 예측이 가능하면 사실은 지금 이게 섬진강 댐이 일종의 물을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물일 수도 있고 조암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네. 물을 일정 정도 가둬놔야 되는데 많은 양의 비구름이 오고 있고 이게 폭우가 내릴 거라고 중기 예측이 되면 미리 빼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저 사람들 저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통합적인 그러니까 이 광양만의 이 해안 조수관만 그다음에 중기 예측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즉시 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의 영민함이랄까 아니면 현장 책임자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이 매뉴얼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비가 올 만큼 오고 이게 수위가 차지니까 그냥 홍수 차원에서 보면 요 정도까지 차면 이건 우리 댐이 못 버티니까 지금부터는 방류해야 된다고 이런 단순 로직으로만 지금 저게 아마 매뉴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작년에 댐 관리 상황을 보면은 거의 주먹구구식 아마추어가 하는 우리가 과연 수양공사가 생긴 지가 지금 40, 50년, 60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상태에서 과연 지금 지적 잘하셨는데요. 지금 홍수통제소에서는 홍수 기상을 보고 지금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럼 홍수기에는 홍수통제소에서 수양공사의 댐 관리처에 연락을 해요. 앞으로 홍수위를 얼마 정도 낮춰라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보다도 전에 이미 벌써 몇십 년 섬진강 댐도 지금 6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네. 지금까지 그리고 수양공사가 관할한 데가 80년 중반에 이제 관할 수양공사가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4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 40년에서 노하우가 그만큼 쌓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또 같은 상황이 주암댐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수위를 가득 잡은 거죠. 그러니까 주암댐이나 섬진강댐이나 다목적 댐입니다. 네. 다목적 댐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홍수 조절입니다. 홍수기에 물을 가다 놨다가 갈수기에 이걸 내려버리자는 것인데 그게 계속 그 홍수기에도 물을 저수위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2018년도, 15년도부터 자료 보면은 저수율이 2015년도부터 17년까지는 거의 한 30% 연평균
저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근데 2018년도 공교롭게도 2018년 2월 달에 물관리 일원화로 수양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디 관할이었어요? 국토부 관할이었죠. 그러니까 국토부로 갔는데 2018년도 2월 달에 넘어오면서부터 저수율이 50%가 넘어갑니다. 연평균이. 공교롭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국토부는 물을 치수 쪽으로 많이 관점을 가지고 관리해 왔는데 치수. 근데 환경부는 수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더 가둬놓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수율이 계속 즉 7월 28일부터서 8월 11일까지 비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배수를 해서 저수율을 한 40%나 낮췄다가 비가 오면 그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 환경부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뉴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탁상공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물관리당국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이제 그게 견해가 매뉴얼대로 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계획홍수위라는 게 이제 홍수위 때 여기까지만 여기를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높이가 얼마냐면 197.7m거든요. 197.7m. 7.7m. 댐 높이로. 그러면은 댐 높이가 아니라 이제 레벨로 따지는 건데, 그다음에 상시 만수위를 여기까지는 유지해도 된다는 게 196.5m예요. 그러면 1.2m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이 상시 만수위까지 지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수기에. 홍수기 외에는. 그리고 홍수기 때도 그렇게 됐다가 비가 오니까 홍수위를 넘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과거에는 왜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수위를 이렇게 낮췄을 때는 상시 만수위까지 안 올렸거든요. 네. 지네들은 이제 물의 욕심 때문에 상시 만수위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볼 때는 환경부도 물 욕심이라기보다도 사실 이 일을 안 해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것도 거예요. 있죠. 네, 경험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 최초로 하다 보니까 진짜 이 환경부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국토부에서 할 때는 저쪽에 기상청 쪽에서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올 것 같다 이러면 국토부 과장이나 국장이 야, 저 댐들 한번 점검해 봐라 이렇게 하면 다 전화가 갔을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그렇네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예상 강수량하고 지금 우리가 차 있는 거하고 해서 뺄 거 좀 미리 빼자 이렇게 됐는데 추정컨 대는 환경부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 전에 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규정상 이게 197m까지 채울 수 있다 이러면 그렇죠. 그 안에까지 채우면 뭐가 문제가 돼? 규정이 오죽 잘 그렇죠. 만들어졌겠어. 딱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환경부에서 사실 기상청 관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며칠 후에 대강 폭우가 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환경부 자체는 종합적인 생각을 못 하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제 갑작스레 부서가 커져 버렸잖아요, 부처가. 왜냐하면은 그 기상청은 그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호수통제소고 수자원공사가 같이 왔잖아요. 네. 이제 또 올 연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관리까지 다 넘어오는데 그걸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는데 갑작스레 업무가 많아지니까 그 통제력이 아마 미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매뉴얼대로 했다. 이건 하나의 면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가장 지금 문제점이 된 거죠. 환경부나 내부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로 들어보면은 거의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자연재해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 전에 작년 여름에 저거 나왔을 거예요. 물에서 수돗물에서 벌레 나온다고. 네, 그것도 굉장히 국토부에서 화제가 관리할 때는 됐었어요. 그런 네. 적이 없었어요. 그게 송도였던 것 같아요, 인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네. 요소에서 나왔는데 이게 네. 필터를 이게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이게 물이 뜨거워지면 필터 가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보면. 근데 그거 그냥 방치해놨다가 지금 이게 필터 안에서 지금 이게 벌레들이 그 알 까놓고 부활해서 지금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면. 네. 그러니까 물 관리가 지금 환경부 넘어간 다음부터 요소
요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와, 네. 특히 이게 보면 섬진강 수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지리산도 있고 산들이 많잖아요. 보면 네. 딴 수계는 이게 물이 어마어마하게 한강도 작년에 물이 많았거든요. 네. 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그냥 흘러나갔어요. 흘러나갔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한강 쪽에 이제 댐들도 있고 이제 범람한 지역도 있었지만 이쪽 섬진강 수계만큼 피해가 안 컸어요. 섬진강은 왜 그러냐면 이쪽이 지리산도 있고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네. 산을 이게 주름을 펼쳐놓으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요 보면. 그러니까 산에 내리는 비는 평야에 내리는 비하고 틀려요 보면. 그러니까 영산강으로 흘러나가는 물하고 똑같은 비가 가령 200mm 내려도 영산강 쪽에 내리는 비 200mm하고 섬진강 쪽에 내리는 비 200mm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섬진강 쪽에서는 지리산 꼭대기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그냥 속도를 가지고 쓸려 내려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섬진강이 그렇습니다. 섬진강이 우리나라 3대 다우 지역에 포함되거든요. 한강을 포함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이제 우리 의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비가 내리냐면은 남해안에서 그 비를 먹으면 구름이 올라가다가 지리산이 1200, 1300 막 이렇게 노고단이 1200m가 되잖아요. 이걸 부딪히면은 위로 상승기류가 되면서 빗방울이 많이 배제되고 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다우 지역이니까 그만큼 물 관리에 대해서 좀 적극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섬진강 댐에 태생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진강 댐이 1965년도에 지어지면서 건설되면서 그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옛날 한전이죠. 네. 6대4로 이걸 댐을 만들었어요.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저쪽 그 동진강 저 하구에 간척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동진강이라고 하면 어디? 김제평야에 있는데. 예. 그래서 네. 지금도 김제평야로 그래서 섬진강 댐에 90%, 80%에서 90% 정도가 물이 다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공교롭게 그쪽에 물이 하나도 안 갔어요. 전부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댐 관리에 문제가 된 게 실제 물을 필요로 할 때는 안 내려보내주고 네. 물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내려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 운영, 섬진강 댐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수양공사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아, 참.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광주 전남 또는 또는 뭐 구례군 뭐 하동군 뭐 임실군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좀 끼어들어야 되고 네. 정부도 지금 환경부, 국토부, 지금 행안부 세 군데가 겹쳐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물론 이제 주무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금 뭐 이게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환경부는 슬쩍 해가지고 지금 이 책임 원인 분석한다고 민간으로 떠넘겨놓고 사실은 그냥 시간 길게 끌고 이러면서 원인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당장에 올해 또 지금 온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대처도 네. 지금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아주 묘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새 원인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내용을 이렇게 조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미비한 점이 많아요. 왜 미비한 점이 많냐면은 자, 댐 관리, 왜 그러면은 댐 저수위를 이렇게 높였는가에 대해서 그럼 그 시점에 홍수 배수를 언제 하라는 오더가 분명히 내렸을 것인데 문서화된 구체적인 자료가 좀 미비하다라는 것이고 하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한 이것도 좀 명확히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 광양만에서 오는 조수에 대한 거 하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규명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다음에 하상 조수가 간접적인 영향인데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조사 결과인데 이미 지금 수양공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매뉴얼대로 했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 지금 매뉴얼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냐 이론 교과서에 지금 불과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주무부처는 어찌됐건 환경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매뉴얼도 지금 환경부가 그냥 단편적으로만 인용해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할 거예요. 실은 매뉴얼이 제가 볼 때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허. 종합적으로 미리 통보하고 미리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이 돼 있을 거예요. 아까 교수님이랑 저랑 얘기 나눈 대로. 근데
그 매뉴얼 중에 극히 일부가 가령 섬진강댐 같은 경우는 홍수위 때 여기까지 가둘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요 조항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전에 이거 준비해야 되고 사전 강우 뭐 예측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요런 부분은 지들이 안 지켰을 가능성이 그럼 매우 업무 높아요. 과실이네요. 업무 과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조사 교수님 중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자료 제공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영역에서 시간이 없고 네. 돈이 없고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원인이 나오게 되면은 책임자 처벌 문제가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냥 심정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수해 원인이 인재다 보는 게 70~80%거든요. 네. 80%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역에서도 보면은 자연재해를 70~80%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주 상충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 보고회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못 쓰이죠. 왜냐하면은 12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6월 30일 날 끝나서 한 달 연장해놔서 7월 말까지거든요. 네. 그럼 7월 2일 날 중간 보고회라고 언제 최종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보고회 지금 기한도 지금 그렇죠. 못 맞추고 있는 중간 그런 보고회를 실정이다. 최소한도 그러면 3월이나 4월에 늦어도 4월에 해야지 중간 보고를 과정에서 문제점 나오면은 보완해가지고 최종 보고를 하는 게 영역의 절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식으로 되고 있는 게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심정적 어떤 저기로 그냥 배상으로 아니 보상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미 분쟁 조정위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지금 신청이 돼 있거든요. 이 사안이요? 예. 네. 왜냐하면은 과거는 이제 그 이 홍수나 이런 것은 저희는 포함이 안 됐는데 금년에 3월인가 입법 개정돼 가지고 법 개정돼서 네. 분쟁 조정의 항목에 이번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렇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분쟁 조정위원회에 넣어가지고 결론을 기다리고 뭐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 산하냐? 환경부 산하잖아요. 환경부의 1급이 거기 가서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네. 배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보상 차원으로 그냥 마무리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자연재해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복구 이것은 지금 뭐 좀 이 명쾌하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지부진해질 여지가 있나요? 이 영역에서 원인 대책 마련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려나 지금 이제 과거 이제 공공 피해가 있고 민간 피해가 있었잖아요. 공공 피해는 이제 복구한 걸로 마무리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돼 있잖아요. 제방을 고친다든가 하상을 지금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보려는 왜 그런 근거로서는 지금 강우 빈도를 비가 뭐 지금 200년 빈도 200년 만에 왔네 300년 만에 왔는데 막 이런 얘기는 결국은 자연재해 쪽에 많이 비중을 두는 의도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비가 많이 온 건 인정을 한다. 근데 왜 댐 관리라든가 하산 관리라든가 제방 관리는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부나 네.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들어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기예보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위성 레이더를 통해서 보면 그 비 머금은 구름들이 다 보여요. 보면. 심지어는 그래서 그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그 기상 정보가 우리나라보다 더 정확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전 세계의 기상 위성들이 다 이게 구름들을 보고 있으면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비 먹은 구름이 있다 이러면 며칠 동안에 여기 비를 쏟아부을 것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게 예측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환경부가 기상청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 중기 며칠 동안에 비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걸 이게 이 정보를 융합을 못 시켜가지고 이쪽에서는 만수위까지 채우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그렇죠. 했다. 그리고 이게 규정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요거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그렇죠. 같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좀 얘기가 묘하게 갈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중에 물 관리 일원했다, 우리 환경부로 일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자랑 아닌 자랑일 수도 있어요. 보면 이게 사실은 감사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주고 이러면 가르마가 탁 쳐지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보면 2018년에 지금 그 물 자원 관리 일원화의 지금 정책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참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인재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측이 된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기상청에서는 이미 예보를 했잖아요. 올해 작년에 건가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더금하게 첫째는 이제 댐 관리가 제일 우선이죠. 댐 관리가. 네. 그런데 댐 관리가 우선인데 작년과 같은 어떤 물을 수자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건 한계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그동안 한 40년의 댐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기면서 좀 운영하도록 해도 원활히 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결국 작년과 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겠냐. 주먹국식 관리 이런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그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댐 이제 지금 뭐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장담을 하는데 사전에 댐 수위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각 시군에 정보를 줘서 댐 수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좀 공동으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고는 결국 수자원공사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본다면 이 군수님들도 문제야. 군수님들도 관심 있으면 야, 비 언제까지 오냐, 얼마 오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 이게 독거 노인들 많잖아요. 요새 보면 시골에 일일이 전화하잖아요. 그 어르신 건강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게 비가 많이 온다 이러면 계속해서 이게 좀 그쪽하고 소통도 하고 맞습니다. 국민들한테도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서 의뢰 알아서 잘하겠지. 이제 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푹 놓다가 그냥 이 사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니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제 또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바쁘신 걸 알겠어요.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지금 집중호우 기간이 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장에 가서 좀 살펴보고 또 어쨌든 좀 대피를 시키는 게 인명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업무에 충실한다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댐 관리에 댐이라는 게 삼진강댐이나 주암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댐이거든요. 그 다목적댐의 첫 번째 목적 홍수 조절이거든요. 거기에 충실하면은 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부분을 충실하고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 시장 군수들은 지역 주민들 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간다면은 문제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섬진강 유역뿐만 아니라요 광주 지역에서도 지난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보상은 물론 지금 대책 마련도 되지 않아서 주민들 우려가 큽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도심 속 시골이라 불리는 광주 광산구 봉산마을. 지난해 호남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1m에서 1.5m 가량이 다 침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 지금 사진 속의 식당이네요. 네, 여기가? 사진 속에 식당이고 이쪽 건물까지. 선생님도 혹시 뭐 하고 계세요? 네, 저희 쪽도 어느 정도 침수가 돼 있어가지고 보상은 받았어요. 어떤? 100만 원 구해서 받긴 했습니다. 복구는 근데 다 멀쩡히 된 것 같은데? 이제 그죠? 복구는 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또 앞으로도 또 비가 온다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 보상금으로 수해민들의 생활은 더욱 위태로워진 상황. 결국 침수 피해를 입은 식당들은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았다.
사실 봉산마을은 주변 마을보다 지대가 낮아 비가 내리면 물이 차오르기 쉬운 지형이다. 때문에 주변에 배수로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강물이 불어나면은 이 옆에 수로들이 그 열에서 영상으로 빠지거든요. 하고 지금 이 도로 가운데로 큰 수로가 있어. 그래서 빠지는데 그 물이 이리 역류하고 이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 영산강 물이 역류를. 예. 그래서 그렇게 물이 찐 거예요. 이 빠지는 부분들을 폐쇄를 시키고 또 역류하니까 여기다 배수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한 실정. 또 우리 지역구 구의원하고 해서 광산구청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건설 과장님이 직접 나왔어요. 직접 나오셔가지고 싹 순회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체크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보겠다. 예산이 있으면은 올해 하고 확보가 되면은 안 되면은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 별 말이 없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올 장마철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 속에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뭐 금방 뭐 물난리 났을 때는 오만 거 떼만 사람 다 나와가지고 뭐 금방 뭐 어떻게 해줬듯이 하더만 지금 1년 되도록 아무 그게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 오시고 뭐 공무원들 많이 왔잖아요. 사진만 찍어가고 백날 하면 뭐 사냐고. 몇 번 시찰했어요. 네? 구의원, 시의원 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해를 입고 나서 뭐 피해 보상이라고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해봤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걸 줄 게 아니라 차라리 바로 뒤따라서 재발 대책을 세워주는 게 그게 앞으로 우리 국가적인 이익도 되고 또 개인들 이익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겠습니다. 한편 광주 첨단산업단지는 침수 피해 1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소가리를 하고 있다. 피해 기업만 총 130곳, 피해액은 약 300억 원에 달한다. 당시 순식간에 불어나는 빗물에 공장 내 원재료와 완제품이 물에 잠기는 등 입주기업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해 기업들은 산업단지 관리 주체인 시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의 소홀에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한다. 8일 아침 보니까 물이 뭐 거의 무릎 정도까지 이제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안에 제품들은 다 젖어버리고 다 이제 쓰레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오후 낮 한 12시, 한 11시, 12시 정도에 물이 다 빠졌는데 결국은 이 장가지들이 다 막아서 결국은 이게 물이 배수가 안 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배수구로 아예 이렇게 드러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안 빠지는데 이게 지금 빠지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물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 이런 식으로 장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나가더라도 잘 안 나가는 거죠. 이제 조금씩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가지를 이렇게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끼니까 물이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물이 뭐 이렇게 무릎 정도까지 쌓였으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빠지는 거는 뭐 한두 시간 정도, 그 정도에 다 빠졌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바로. 네, 물이 다 빠졌습니다. 침수 피해 발생 전 광주시와 북구청이 산업단지 일대에서 대규모 제초 작업을 진행했는데 잘린 풀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배수로가 막혀 물이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게 작년에 이제 물이 잠겨 있어서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높이까지 정도 잠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수 피해로 공장 곳곳이 큰 손실을 입은 상황. 피해 규모가 지금 금액상으로 약간 저희가 보면 한 8억 정도, 약간 8억 정도 지금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 제품이다 보니까 뭐 완제품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그 정도 지금 완제품도 다 망실돼서 못 쓰고 그다음에 부자재도 다 못 쓰고. 피해 당시 보상은 지방세와 전기료 일부 감면뿐. 예를 들어서 턱없이 부족한 금전적 보상에 피해 기업들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어떤 답변을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다 그러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다음에 북구청도 그런 비슷한 형식의 어떤 답변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제초 작업이나 어떤 이런 배수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을 거고요. 그 규정대로 실제 했는지, 그다음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청소를 했다고 하면 수거를 다 해갔는지 어쨌는지 그런 사후 처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북구청에서 책임이 없다면 책임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최선의 관리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 여름 유례없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들. 이들의 손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 걸까? 시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 복구는커녕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자, 광주 봉산마을하고 그리고 이제 첨단산단이 지금 여전히 그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상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지금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저지대 침수로 인해서 그렇죠. 피해 규모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봉산마을은 그 주변에 아파트 막 개발되면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 택지 개발하면서 그 성토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지대가 높아지죠, 거기는. 근데 여기는 자연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낮아 있고 요새 건축물 지으면 되게 성토 먼저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인접 지역에가 영산강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면은 이게 배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강수량이 내린 것도 원인이지만은 이제 배수가 원활히 안 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잘 어떤 분 얘기하시던데 배수 펌프장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천에 그 소하천에서 또는 그 우수로에서 영산강이 유입됐을 때에 바로 직각으로 유입보다는 사면으로 유입하면은 이 물 흐름과 같이 쏠려 나가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의 방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걸 바로 들어가면 이게 수위가 높아지면 바로 이게 백워터 생기고 안 되는데 역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약간 사면으로, 그러니까 물 흐르는 방향으로 사면을 해주면은 그것이 좀 더 해소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데 지금 그 인터뷰한 주민 말씀에 의하면 전혀 손 쓰고 있지 않다. 배수펌프장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뭐 듣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유속을 물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사면로 만드는 것도 고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들어간 데는 여기에서 역류를 막기 위한 이 관문을 조절하는 또 그런 요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류를 막도록 여기 관문이 닫혀지고 나갈 때만 열리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펌프장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항상 예산 타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산 올려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예산이 충분히 실리지 않았다면은 올해 사업은 못 하는 것이죠. 교수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번에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금 그 광주 봉산마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우리가 기대 걸 수 있는 것은 영산강 수위가 낮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영산강 수위가 올라지면 예를 들어서 상류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방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수위가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소하천에서 지천에서 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침수가 또 발생하고 있죠. 이거 천운을 바라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수 펌프장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게 사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 배수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광성구청이나 광주시에서 돈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따오냐? 이제 뭐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따오면 되죠. 근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따오면 되는데 왜 못 따오냐?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해봐서 아는데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 어디서는 가스관로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지금 저 배수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어디서는 우리 지역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게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얼른 생각할 때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또는 재해와 관련된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근데 가장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게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선거적으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거의 녹아나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좀 표현이 거친데요. 사무실 와서 그냥 시위 농성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걸려 있거나 이런 데 자원이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 예산 편성의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국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튼튼하면 사실은 빈틈없이 저게 되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면 제가 국가를 또는 이게 선거직 공무원들을 위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렸는데 현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저 봉산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담당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고 섬진강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우는 애기 젖주기식이에요. 울고 막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챙겨보고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데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충분히 해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것이 예산에 책정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올해 다시 재연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피해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했는데, 봉산마을 뭐 임시방편이라도 좀 마련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배수펌프장 꼭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 지역 주민 거기를 재개발하지 않는 한은 네. 결국은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뭐 그렇게 많은 그 유역이 넓지는 않으니까 아마 배수펌프장 큰 규모는 아니어도 아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자, 국가를 운영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보다도 좀 치밀하고 꼼꼼하게 설계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민심을 어르고 달래는 그냥 극약 처방하는 방식의 그런 지금 아주 구태연한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 모든 공직자들이 사실은 바른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사익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또 국민들도 이게 유토피아가 아닌 한 하늘에서 모든 자원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한은 국민들도 사실은 또 겸손해져야 돼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이게 이 마음의 뜻이 합일이 돼야 이 적은 자원을 가지고 최적의 효율을 찾아가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 재난재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알고 사전에 좀 스스로 예방하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후 변동이 아주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동 심한 것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관심 갖고 대처하지 않고 국가에 바른다는 것은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렇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역민들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건 배상이건 해준 건 맞는데 지나치게 하다 보면 거기에 안일해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도 이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이런 인식을 갖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첨단 산업단지인데요. 이곳은 우리 지역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렇죠.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지금 침수 피해로 기업들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영상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 업체 지금 관계자분들이 100% 인재다. 그렇죠. 근데 그 원인으로 지금 제초 작업 이후에 배수로가 막혀서 지금 원활하게 지금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점 오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로 비점 오염원. 그러니까 도로에 여러 쓰레기들이 비가 오게 되면 우수로를 통해서 그가 막 쌓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우수로로. 그럼 그가 이제 쌓이면서 우리가 이제 강우기의 그 교량에 우리 그 산에서 나오는 침목이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걸 딱히 어떤 그 개인에게 국가에게 그걸 또는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100%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처럼 애초를 하고 그 저기를
잔치물을 충분히 제거를 안 했다. 네. 제거 안 한 것에 대한 또 정확히 규명이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원인 규명보다는 앞으로 그런 걸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하수로 우수로죠, 우수로. 예, 지금은 이제 우수, 오수가 분리돼 있으니까 우수로에 대한 좀 더 앞으로 200년 내지 300년 빈도의 강우를 예상해서 좀 관로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준비하는 게 낫지. 이 부분 보상에 대해서 또 기업들에게 뭘 얼마나 해줄 거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왜 그러냐면 거기 첨단도 주변에 이제 막 개발되면서 빨리 개발하면서 그 과거에 그만큼 많은 빗물이 올 거라 또는 위역이 빗물이 유입될 거라 예상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하수, 오수 관로를 당시에 맞게끔만 하지 100년 계획을 세우고 관로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되게 앞으로 20년 개발 계획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만 관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100년 이후를 계획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근본적인 원인, 그렇죠. 근본 대책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소송하면 제가 이제 변호사 했던 감으로 보면 북구청이랑 광주시가 아마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론 구청에서도 저거 가지 나무 이게 가지 제거해놓고 큰 비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거 일단 쌓아놓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치워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큰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은 기상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예보로 다 나와 있고 공무원들이 작업하면서 이 예보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실제는 아무도 거의 그렇게 안 할 텐데 이게 법의 잣대로 본다면 그 정도 예측과 어떤 활동 기준을 세운 것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의 상식적인 범위라고 판사님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저거 손해배상 아마 꽤나 많이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자, 지금 이제 피해 기업들 대책 마련 요구가 이제 거세지다 보니까 광주시가 최근에 방제 정책을 수립해서 자연재해를 저감하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다뤄주시죠, 교수님.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게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기상이변이 너무 도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냥 말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법제화되고 어떤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의 또 몇 번의 반면교사, 즉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안정화되지 않는가. 그 시행착오란 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또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로 붙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주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좀 체계적인 좀 제도가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자, 교수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지금 현재 피해 현장을 복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 지금 재난재해를 방지하는 그런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갖춰야 된다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작년에 일어났던 일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댐 관리라든가 또는 제방 관리라든가 또는 홍수에 대한 우리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기관에서 다 해주겠지라는 그런 타성이 젖지 말고 뭔가 적극적인 자기가 항상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 웹에 기상 같은 것도 항상 특히 이렇게 홍수기 접어들 때에는 그런 걸 봐가면서 내일은 비가 얼마 온다니까 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강주 재해 문제나 삼진강 재해 문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닌 건가. 그래서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 주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그런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천재지변에 닥쳤을 때 조금은 피해가 줄어들고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얘기할 때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하급자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한 것 같으면 대놓고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 조금 좀 보편적인 문화로 좀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지난해 수마가 핥히고 간 지역의 수해 복구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야흐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예산 부족의 이유로 땜질식 복구를 하다 보면 매년 수해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수해 복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재발 방지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오늘 따따붙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